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정치인의 일정은 메시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원에 이어서 오늘은 성남 용인으로 경기도에 연일 공을 들이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을 시작으로 정권 심판 벨트에 불을 당기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서로를 향해 비명 행사, 또 건생 구팽이라며 조소하기도 했는데요. 총선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됩니다.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또 로봇 심판의 도입 등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스포츠부 기자와 프로야구 전망합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의료계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가 인력과 재정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정 관계도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중재 노력도 이어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료 거부, 의료 파업으로 병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인력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공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인력 가용의 한계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곳 성모병원도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병상을 30%까지 축소했지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계속 쌓이면서 비상진료 대응도 한계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되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간호사들도 진료 행위에 적극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응급 상황이라면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전문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일은 물론 위인된 검사나 약물 처방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벌써 인턴 의사 등이 해오던 업무를 중심으로 간호사들에게 업무 지시가 내려온 병원들도 있습니다. 또 어제 정부가 중증 진료 보상 등을 위해 건보 1,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서 서울시도 이 빅5 등 18개 병원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서 3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2차 병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2차 병원은 수련의가 없어서 진료 공백이 없는 데다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 병원으로 오게 만들면 상급 병원의 부담도 덜어질 거란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들은 전공의 처벌을 막기 위해 잇따라 집단 행동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히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내일 비공개 총회를 열 예정이라 내일 교수들의 집단 행동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대학 측의 입학정원 증원 신청에 항의하면서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장단은 성명을 통해 가능한 증원 규모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지만 본부와 총장이 일방적인 증원 신청을 결정했다며 의학교육 파행을 더 묵과할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전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이번 증원 신청이 학생과 교수의 동의 없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절차 도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 교수 250여 명이 참석한 긴급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울산의대 전 교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비대위에 내기로 했고 사직서 접수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의 의견을 모은 뒤 다음 주에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단체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문건은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글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과 의사협회 직인이 담긴 문건이 게재됐습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이 정점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당초 오늘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출국 금지 조치가 공식 해제되면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출국 일정을 다시 결정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법무부는 오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그리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서 출국 금지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을 만나 출국 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조치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출국 금지에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는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해서 한 달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은 최근에야 이의 신청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는데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공무 수행이 고려된 건지 묻는 취재진에게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급박하다며 반드시 15일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 장관은 애초 오늘 대사부임진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출국 일정을 바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늦은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해제 명분을 쌓으려고 서둘러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과 수사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출국을 강행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전 장관이 일단 오늘은 출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공식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호주 출국 일정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국 금지 해제에 이은 일정 변경. 그럼 이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차후 이 전 장관이 해외로 출국한 뒤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질문에는 서면 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며 해오던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윗선 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고 여러 방안도 있다며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번에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략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16년 만에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선거대책위 구성을 고민하고 있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합류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여당 추가 공천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미결정 지역구 가운데 5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부천 갑에는 김복덕 당재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용인을의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여수을은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또 경기 하남을에선 안철수 의원의 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부시장과 이창근 예비후보의 양자 경선을 결정했고 부산 북을에선 김영욱, 박성훈, 손상용, 이수원 예비후보가 4자 경선을 치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은 대표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지역 후보를 추가로 공천하는데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건 16년 만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이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도 이뤄지는데 청년과 여성 등 정치 신인을 배려할 것으로 보이고 약세 지역인 호남 출신 인사도 1명 정도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과 용인 지역을 돌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리로 시민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재개발, 재건축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카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을 바꾸려는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남 시민들께서 상징적으로 잘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통합형 선대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죠. 네, 당내에선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의 공동 선대위원장설이 거론되고 있어서 총선 전 단일 대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의 경우 앞서 공천 과정에서 지도부가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선거를 돕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김 전 총리 측은 선대위원장직 수락의 전제 조건 등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천 배제를 수용한 뒤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선대위에 합류할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지금까지 현역 의원은 5명이 탈락하고 단 1명만 본선에 오른 광주광역시의 서울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경기 용인정과 권혁기 당대표 정무실장 등 3명이 맞붙은 경기 의정부울 지역 경선 투표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이 끝나자 여당이 막공천, 막사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제 경기도 양평에서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부각했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주는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지역구를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총선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후원 회장인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늘 SNS에서 어제 한 남성이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이 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을 잡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 다른 장소에선 드릴을 든 남성이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기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더 큰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견 뒤 비례대표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당과 상의하겠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4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인 지난주와 같은 39%, 부정평가는 1%포인트가 오른 54%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크게 올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또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와 소통 미흡이 꼽혔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은 37%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내렸고 더불어민주당 2%포인트 내린 31%로 집계됐습니다. 또 녹색정의당이 1%,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새진보연합 0%, 진보당 1%, 조국신당은 6%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은 19%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을 33일 앞두고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를 잇따라 찾고 있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 벨트를 공약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총선 큐,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늘도
마을 잔치입니다. 비명 행사, 건생 구팽, 또 지민 비조를 늘어놓고 두 분과 함께 이어갈 텐데 양쪽에서 겹치는 말도 있어요. 저마다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밝히면서 자평하면서 수치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35% 현역 교체를 좀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45% 물론 경선 지역입니다만 자, 이 수치 그리고 자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현역 교체율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면 한다. 그래야 이제 공천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의 전제는 물갈이를 해서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을 많이 교체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 우리 정치가 그만큼 새롭게 좋게 바뀔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들을 많이 교체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 인물들은 이재명 대표와 뭔가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좀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잡고 있을 때 그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사고 있는 것이고 유권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현역 교체율이 45%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것에 어떤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 논란이 없는 공천, 잡음이 없는 공천, 그래서 조용한 공천을 추진하느라고 현역 교체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원래도 그동안 현역 의원들이 친윤 의원들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친윤 공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득권 공천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청년이나 여성은 배제되는 공천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끝에 가서 특히 언론의 어떤 분석으로는 소위 말하는 쌍특검 재표결이 끝나고 나서 막 이제 뭔가 현역 교체를 막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유권자들이 보기엔 이상한 공천, 퇴행적인 공천 이런 것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현역 교체율을 높이더라도 이건 역시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현역 교체율이 높아져서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러한 어떤 국회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교체율만 가지고 지금 이 양당 모두가 지금 뭐 이게 자랑스럽다라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평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봤는데 공천 결과 놓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선 되게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각 당의 생각 들어보고 또 변호사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공천이야말로 친명불패 아닙니까? 그리고 뭐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비명계는 전부 다 지금 거의 탈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이다 아니면 비명 행사다 그런 비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부결되었습니다만 재의결 전과후가 다르죠. 전에는 현역 의원들의 이탈 방지라는 측면에서 현역 불패, 청년 완패 그런데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고 나니까 좀 솔직한 말로 한번 이름을 거명해 보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채익 의원도 있고 등등 계신데 힘없는 의원들은 다 공천을 탈락시키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친명 불패를 언급했고 요즘 이번 주 들어 새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바로 박범계 선관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쌍특검 국면 이후 좀 국민의힘의 공천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진 건 맞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 쌍특검법의 재표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맞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표결을 했을 때는 180표 정도가 가결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170표 정도로 민주당에서의 이탈표들이 나온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에서 공관위원장은 한 35% 정도가 현역이 교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대 때에도 한 43% 정도가 교체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인정을 한 것이 3선 이상에 대해서 15% 일괄적인 감산 그리고 청년들이라든지 신인에 대한 가산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신인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신인들에게 많은 득점 포인트가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총선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 총선이라든지 선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45% 현역 교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5%의 교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뭐 친문 계열이라든가 비명의 의원들이 너무 좀 하위 10%, 20% 들어갔던 것들에 대해 의문이 있고 이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탈당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도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바로 다음 날 뭐 재심은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도 알려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45%의 교체가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내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친명 불패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현역들 뭐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현역은 아닙니다만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뭐 이러한 친문계 의원들에 대한 교체 이런 걸 넘어서요. 민주당은 지금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여성 전략 지역에 있어서 뭐 권양엽 비서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지만 지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대문 갑을 청년 전략지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한 14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어제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한 한 5명 정도를 추려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3명이 이제 경선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중에 1명이 갑작스럽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간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막내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변호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교체가 되고 점수가 배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 것들. 이 당사자들 굉장히 이 공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45% 언급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뭐 100점짜리 45%인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 공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앞서서 말씀한 거에 이제 좀 보완을 드리자면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 제가 일부 퇴행적인 공천이 그러니까 현역 교체를 하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일부 언론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현역이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바뀌지 않은 거냐. 가령 어떤 언론의 경우에는 언론의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평가된 그 키워드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평가된 의원들이 얼마나 단수 공천을 받았느냐. 그리고 친윤이라고 평가가 좀 덜 된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천을 받았냐를 분석해 보니까 친윤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된 사람들일수록 단수 공천을 많이 받았다. 이걸 기사로 썼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현역들이 공천을 받은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네. 현역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교체한 부분에서 좋은 어떤 인재를 데려온 지역구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친박이라고 분류가 되는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단수 공천 받은 사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그러면 탄핵의 강으로 들어가는 거냐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뭔가 한동훈 비대위에서 뭔가 중도층 공략을 할 수가 있는 뭔가 좀 나아지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퇴행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최근까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거든요. 화면에 파란색 일자만 나와도 이게 큰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뭐 TV조선이라는 그러한 뭐 이 방송사는 굉장히 어쨌든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그러한 방송사인데 네. 이러한 방송사에 이제 뭐 어떤 앵커를 했다거나 또 뭐 여기 출신인 인사들은 굉장히 편한 지역구에 또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 이 파란색 일자만 나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한 어떤 논평을 내거나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하는 정당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어떤 논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한 자리에 공천을 준다라고 하면 언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사실 뭐 대통령이 소위 청년 참모이다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뭐 경선에서 어쨌든 공천을 받았는데 직접 전화를 해서 열심히 해라라고 격려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쭉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외에도 사실은 얘기할 게 많지만 뒤에 말하면 최상병 관련, 특검 관련 방탄 공천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민주당 얘기도 했지만 좀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경쟁을 서로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안타깝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 대표의 경쟁은 어떤지 지금
잘하는 경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음은 지도부의 발걸음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천안을 시작으로 수원, 또 오늘 같은 경우 성남, 용인 방문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거든요. 네. 지난 총선 결과를 좀 의식해서일까요? 경기도에 연일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천안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청주도 가고 수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뭐 국민의힘이 사실은 워낙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시작되었던 천안이나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네 군데 지역구가 있었는데 단 한 군데도 가져오지 못했던 지역구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때 한번 전국을 순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신년 인사회 겸 해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 한번 컨벤션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는 본격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들을 특히 중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 쪽이라든지 또 경기도 쪽에 표심을 얻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선거에서도 다 봐왔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중원 지역 그리고 이제는 경기도권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동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곳에 먼저 가기보다는 안 되는 곳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그 동선에서는 하루에 한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청주에 갔다 그러면 청주 안에서도 뭐 7, 8군데를 도는 형태로 굉장히 집약적으로 여러 군데를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굉장히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중원에서 이 지지율이 살아났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되게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좀 내세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양평에도 가고 또 충북, 천안 갑을 다음 주에 방문할 계획이기도 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부산도 갈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 내용 그리고 공천 파동, 공천 후유증에 대해서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국면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을 다시 살리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양평에 가가지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언급한다든지 네. 그런 행보가 사실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런 행보가 사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그것만으로 승부하려고 해서는 사실 이게 우위에 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논리를 잘 들여다보면은 여당 프리미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 주장을 보면 이런 지역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예를 들면 수원에 간다든지 했을 때 한 얘기를 보면 수원은 다수가 지금 이 현역 의원 전체가 민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수가 민주당 의원인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무엇을 해주었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당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지지해주면 여당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를 해주겠다. 사실은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거는 대부분 개발 공약이라든지 요즘에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하는 소위 말하는 선거 대비 포퓰리즘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민생을 해결한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이 공략하려고 하는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정권 심판론 이렇게 가는 프레임은 지금 이 정권이 김건희 여사를 사실은 감춰버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슈 예를 들면은 동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네. 뭐 예술에 대한 것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한계가 있고 사실은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동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만 또 여기에 해당하는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다수당인 야당이 또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프레임 문제에서 프레임의 어떤 경쟁에서 우위를 다시 되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추가 소식은 통합형 선대위를 꾸리는 걸 논의하고 있고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 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여쭤보면 성사될지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와 좀 맞물려서 임 전 실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소위 말하는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언급하신 뭐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정기부금 단체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명분이 일단은 있어서 합류의 가능성은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동안에 정세균계라고 불리는 정치인들, 챙겨야 되는 정치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천 파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분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치키를 쥐고 있는 거는 역시 김부겸 전 총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통합과 상생의 그러한 이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은 지금 선대위에 합류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통합과 상생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거 정치적 액션이든지 어떠한 선언이든지 어떠한 입장 표명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좀 공천에서 배제된 문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해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 표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하는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설득을 해서 선대위에 합류시킨다든지, 또는 그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감 표명 내지는 예를 들면 그러한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일부 인정한다든지 이런 입장 표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네. 이 문제를 한 축으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굳이 임종석 전 실장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천의 논리에서 배제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을 과연 선대위에 합류시키거나 또는 다른 역할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좀 여러모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데, 의문이 들더라도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춰야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넘어서서 여기에 더해서 가령 일각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이선 후퇴라든지, 또는 아예 그러면 다음번에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마를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다라면은, 당권 도전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공천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제스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 의혹의 정점, 핵심 인물이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문제도 지금 다시 총선 전국에서 이따가 얘기할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맞물려서 사법 어떤 쟁점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좀 번질까요, 공방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공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의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호주 대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도 몰랐는데 지금 장관에게 출국 금지 명령이 나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지금 대사로 가는 사람이 출국 금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모른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연구 없다고 해서 연구 없어지나라고 네, 거들기도 그러한 했고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출국 금지는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래 오늘 오후에 출국하기로 했다가 지금 나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연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공수처에서의 조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종섭 장관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예 출국 날짜 자체를 연기를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민주당에서 또 오늘 나가면은 수사 때문에 피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공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이것을 안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일정은 연기했고 호주 부임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다니까 추가 속보를 확인하기로 하고, 자, 아까 제가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 많이 부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민 비조 아니겠습니까? 자, 조국 전 장관의 조국 혁신당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솔직히 아까 중도 캐치홀 파티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민생 이런 챙겨야 되니까 김건희 특검 해야 되고 3년 너무 길다 이런 얘기하기 부담스럽죠. 그거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연대라기보다는 역할 분담 따로 또 같이. 저희들은 메시지와 기동으로 전체 야권의 파일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전통과 역사의 민주당이 정상적인 그 중도 좌파의 당으로서 반응을 하려면 맨 처음 반응이 맞는 거죠. 거리를 두는 게 맞죠. 우린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미.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공천 과정에서 워낙 내홍이 집중이 되니까 별로 그게 선거 전략으로 누구도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민비조의 뜻은 신장식 대변인이 설명을 해줬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민주당의 전략이 아까 전략에 맞지 않다, 패착이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어떤 그 상황과 좀 유비해서 보자면은 사실 민주당이 이제 위성 정당, 뭐 준위성 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위성 정당으로 상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라 정당 투표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고 있는 지지율을 좀 이렇게 줄이고 그것을 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권자들을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천 후유증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공천 후유증 때문에 떠나고 있는 걸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건져서 조국혁신당이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라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해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를 설득하고 있는 국면이 돼버린 것이고 역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손을 빌려서라도 지역구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그 논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지금 현재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조국혁신당으로 새는 민주당의 지지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으로 새는 지지를 단속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미적지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거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100% 활용을 하면서 지민비조라는 이러한 말에 담긴 뜻처럼 그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지 악순환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원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누가 얼마나를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갈라먹기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중도 공략을 더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 지지층을 민주당 원래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금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둘 다 그러면 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 거여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난감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구 대표에도 문제가 생길 거란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에서 그 후보를 내는 지역구에는 본인들은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그렇죠.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연대 가능성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창당 과정이 있었고 점점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민주당이 키워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도와 그리고 조금 더 좌측에 있는 분들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가고 눈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지금 문제는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본인들이 하겠다. 하나의 망치선이 돼서 앞으로 먼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인사들도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은정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재 영입으로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중도층의 어필을 하면서 본인들의 비례연합이 중도층의 어필해서 거기에서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민주비례연합은 진보당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3명 정도가 들어오고 또 새진보연합에서는 용해인 의원이 이미 지난번에도 더불어시민당으로 위성정당으로 한 번 했는데 민주당 위성정당으로서 재선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이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냐하면 더 왼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조국 신당에 더 이렇게 좀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인재 영입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마디만 평론가 입장에서 덧붙이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국면인데 결국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네. 결국은 이게 준위성 정당과 위성 지망 정당의 문제인 거잖아요. 위성 지망 정당.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위성 지망 정당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사실은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심 갖지 말도록 일단은 선을 그어야 되고 민주당 고유의 아젠다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 문제에서 민주당이 뭘 갖고 있는 거냐 여기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런 관심을 전략을 돌려야 얘기해야 되는, 된다. 네, 관심을 돌려야 되는데 또 마침 오비일학일 수 있겠습니다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 뉴스가 나왔거든요. 시간 거의 다 됐지만 아까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단 측에선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못했던 기록물을 좀 입수하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사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결국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기소 안 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다 이렇게 반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검찰 내에서 당시에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런데 그걸 그래서 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뭐 지금 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판결문을 분석해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게 오해의 소지는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보도는 훨씬 이전에 벌써 나온 것이고 판결도 훨씬 이전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재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도 사실은 훨씬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한 달 앞두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이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또 입당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결국은 타겟은 조국 전 장관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지금 이제 기소 못한 사람 2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총선 국면에서는 지금 여당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심판론을 가지고 거야 심판론까지 연결시키려는 상황에서 요 프레임에 딱 맞는 수사를 지금 다시 재수사를 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그러한 오해가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검찰이 왜 그런 오해를 지금 시점에 불러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여서 그게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검찰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온 게 작년 11월이거든요. 그 11월에 나왔던 판결에서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있어서 실형 3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뭐 법정 구속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조국 혁신당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1심 판결문에서 청와대가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했었다라는 거,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가 들어갔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보고서는 검찰에서는 지금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조국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기수사 명령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의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판결이 작년 11월에 나왔고 그 이후에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현황 또 대책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집단 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 3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비상진료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은 현장에 병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단체, 환자, 보건 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흉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하던 남성이 느닷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른 남성 한 명을 다치게 한 뒤에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현장 목격자 말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우선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영상은 오늘 낮 1시 반쯤 서울 수유동 한 가게 앞 상황입니다. 보시면 붉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놀란 시민들이 서 있는데 남성이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얼굴 쪽을 다쳐 피가 나는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하려는 듯한 손짓을 합니다.
다른 남성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친 남성은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나오는 길인데 피를 흘리시는 아저씨가 가게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더니 피를 흘리고 계셔서 앞에 어떤 빨간 점퍼를 입으신 분이 칼을 들고 서 계시던 거예요. 네, YTN이 확보한 또 다른 영상에는 과일 가게에서 이미 범행을 저지른 뒤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양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는데요. 다른 목격자는 손에 든 것 외에도 가방에 흉기가 더 있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또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고 있었던 남성이 주변에 불을 지르려고 했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말리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진술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역시 체포된 남성을 상대로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이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밖에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면 키워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친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누리꾼이 남긴 응원 댓글을 일부만 발췌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앞서 신모 씨는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는 말로 시작하는 댓글을 달아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는 당시 A씨가 러시아 코치진의 영향력을 이용해 실력보다 많은 점수를 받았다는 누리꾼의 비판을 반박하는 취지의 응원 댓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사측 교섭 대표가 회의 도중 노조 간부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자 조합 관계자는 오늘 사측 교섭 대표인 A 상무가 2024년 임금 교섭과 관련해 회의를 하면서 예비교섭위원에게 욕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상무는 노조 사무실에서 교섭위원들과 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측과 노조 사이에 이견으로 언쟁을 하다가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교섭위원에게 욕설을 하는 건 19,000명 조합원에게 욕설하는 것과 같다며 사측에 정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1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013년부터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불명예가 이어졌습니다. 29개 나라 가운데 29위 꼴찌입니다. 그것도 12년 연속이었습니다. 자, 상위권은 이처럼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고요. 하위권에는 이렇게 한국과 함께 일본과 튀르키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남녀 교육 차이, 급여 격차, 또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10개 항목을 반영해서 산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남녀 급여 격차 31.2%포인트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29등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관리직 여성 비율과 또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은 간신히 최하위를 면했습니다. 또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고등교육 격차, 의회 여성 의석 비율도 27위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약간 높아졌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하위권 국가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 시스템을 더 탄탄히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달에 물러난 뒤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최근에는 국장 2명이 직위 해제 후 대기 발령되는 등 사실상 부처 폐지 수순에 들어갔죠.
12년 연속 꼴찌라는 뼈아픈 평가를 반전시킬 정책을 누가 또 어떻게 수립할지도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네, 안개 속이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나경철 앵커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관계성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가정 폭력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복에서 벗어날 대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태가 어떤지 계속해서 박정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듣겠습니다.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 남성이 품에서 먼키 스패너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1년 전 30대 여성 A씨가 겪은 일입니다. 연인 사이였던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받자 A씨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해 이미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진 뒤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소 뒤 또 다른 보복을 하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가해자가 평소에 잘 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여러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제법이나 보복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관건이지만 가장 확실한 조치인 구속수사율은 지난해 기준 1에서 3%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는 참고사항 정도로 치부되는 실정입니다.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법률 가운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상당수 살아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여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워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흥동 교제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거절하면 조치조차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매번 충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고 가해자가 내 근처에 와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자 생활이 위축되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해자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국은행이 돌봄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을 제한하며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가운데 올해부터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이에 공감하며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에만 임금의 차이를 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만하고 싱가포르하고 홍콩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시간당 임금이 한 1,700원에서 2,500원 사이인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면 9,800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높은 거냐?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이 돼 있어요. 국적에 의한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의 그 차등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걸 법제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ILO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 있고 그다음에 ILO에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ILO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이걸 외국 국적에 의해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은 이건 그 불공정 무역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새해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진 영향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수지가 9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1월에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달 42억 달러 적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시작이 좋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수출 개선에 힘입어 42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이 14.7% 늘었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효자 종목인 반도체는 2017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늘며 호조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8.1% 감소했습니다. 원자재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본재는 이제 설비 투자 쪽에 이제 영향을 받고 소비재는 이제 민간 소비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회복 흐름이 조금 상품 수지와 달리 서비스 수지는 1년 9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가 늘어난 데 반해 우리나라를 찾는 입국자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원 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배당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 탓에 1월 흑자 규모가 지난해 12월보다 축소되는 등 월별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이 이어지고 하반기는 흑자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과일과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으며 소비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유통 단계가 복잡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채소 가격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3,900원대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고 시금치와 대파도 가격이 폭등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도 소비자는 체감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나와서 사는 거예요. 기후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유통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존 도매시장 유통 경로는 3단계인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치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역 업체 간 직거래로 유통 단계를 대폭 줄였습니다. 총 9.9%의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데 농가와 소비자의 절반가량씩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온라인 유통이 자리 잡으면 소비자 가격이 20% 이상 내려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체 도매 거래액 13조 원 중에 첫 해 5천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셀러들을 어떻게 양성해서 자기네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은 판매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시행착오 몇 번 겪을 겁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이 조직화돼서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데 영세하고 노령 인구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스스로 뭔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농민도 이제 보여줘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산지 조직화 사업인데 그게 참 지지부진해요. 결국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유통 혁신은 정부의 꾸준한 의지와 투자, 농가의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도 상대당의 공천을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 방탄을 끝낸 국민의힘이 필요 없는 사람을 내치는 이른바 건생구팽 공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 부정 세력이나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자에게까지 공천장을 주니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라며 그야말로 막공천, 막사천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여당 공천을 김건희 여사 방탄에 이어서 필요 없는 사람을 내치는 건생구팽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심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성남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분은 말을 만들어도 재미없이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김동완 예비후보가 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경선 기회를 받은 것을 부각하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런 막장 공천을 본 적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막바지에 접어든 여야 공천 작업 내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지역구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을은 김형욱, 박성훈, 손상용, 이수원 후보 간 사자 경선으로 결론을 냈고 경기 하남시 을은 김도식, 이창근 후보 간 양자 경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일호 후보 경남 밀양시 의령 한평 창녕군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밀양시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공천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가졌는데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국민 10명을 실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중 다선 중진 의원 14명이 교체되었고 3선 이상 의원 중 36명이 교체되어 교체율이 38.38%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역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민주당은 이번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실현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왜곡과 악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혁신 공천을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네, 총선 앞두고 민감하게 여야가 격돌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각 지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거를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겁니다. 네, 지난 1월 4일 첫 민생 토론회 장면인데 공매도 금지 관련 발언이 나왔죠. 이후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또 청년 지원, 원전 에너지 등 여러 주제로 지금까지 모두 18차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총선용 정책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이 서울과 경기, 영남, 충청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이고 또 약속한 정책의 예산 규모가 900조 원을 넘는다면서 예산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지난달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달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놓곤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니시면서 거의 뭐 지역별 선대위원장 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 지역에 가서 내가 이 지역에 뭘 해주겠다. 뭐 배나무 밑에선 가꾼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권 선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러자 대통령실
야당이 그동안 요구한 것처럼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총선 격전지를 찾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미 있는 정책 발표를 위해서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라고, 또 900조 원 예산 퍼주기다 이 비판에 대해선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직전 총선이 있었던 4년 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초부터 총선 당일까지 찾은 곳은 20곳가량인데요. 제주 4.3 사건 추념식을 다녀오고 산불 피해 지역 등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었는데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현장을 다니면서 총선의 영향을 줄여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 전까지 10번 정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거나 현충사 참배 일정 등을 소화했는데 역시 이때는 반대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도 총선을 치른 해 부쩍 현장 방문을 늘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마다 관권 선거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최근 현장 행보는 상대적으로 방문 횟수도 많고 민생 토론회란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비판을 말라며 민생 토론회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맞서고 있지만 여야의 선거 개입 신경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비상식적인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충북대 본관 앞에서 학생 1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침묵 시위를 열고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수요조사에서 현 정원 49명보다 410% 많은 250명을 요청했다며 학생과 교수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증원을 신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글에 대해 집단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방관하고 부추긴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조롱하고 개인정보를 담은 목록이 올라온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집단 내 괴롭힘이라는 명백한 사이버 범죄 행위가 의사들의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누구도 제지하지 않으며 조롱이나 이름을 공개하라는 부추김이 댓글로 달리는 상황을 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인테리어 시공 방식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탄 업체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벌레나 머리카락이 박제될 정도로 작업이 허술했는데 YTN 취재 결과 이 업체 건축 자격도 없이 수천만 원짜리 공사를 맡아왔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벽과 바닥 틈새부터 천장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벌레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도 바닥에 그대로 박제됐습니다. 코팅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집안에 계속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상황입니다. 시멘트가 여기저기 튀어 새 자재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내부 마감재로 요즘 인기를 끄는 마이크로 시멘트 전문이라고 홍보한 업체가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내부 시공에 들어간 돈만 3천만 원. SNS에서 인지도도 높고 시공 방법을 교육할 정도로 전문성을 강조해 믿고 맡겼는데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보면은 벌어지고 있고 크랙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신축이니까 뭐 창호도 새 거고 조명도 새 거고 다 뭐 문도 새 거고 다 새 건데 그 새 상품을 저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뭐 마이크로 시멘트를 전부 다 같이 발라놔서 복구가 안 돼요. YTN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정부에 등록도 안 한 데다 자본금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을 포함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 그만큼 정부도 무등록 건설업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수천만 원짜리 공사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마이크로 시멘트의 품질도 의심됩니다.
유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했지만 막상 취재진이 확인을 요청하자 중국 제품의 인증서를 그대로 딴 이미지 일부만 보내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취재가 이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던 제품을 돌연 전부 삭제했습니다. 무등록 의혹에 대해 업체 측은 콘크리트로 내부 마감만 하는 공사라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가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본 경우는 한두 곳이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공업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항의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다가 숨진 9급 공무원이 동료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경기 김포시는 오늘 오전 김포시청에서 A씨의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를 진행했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달 도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져 항의성 민원을 받았고 이후 온라인 카페에 신상 정보까지 공개되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병으로 투병하다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이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36살 원인 A씨가 뇌사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10여 년 전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하며 지내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원 씨의 가족은 회생 가능성이 작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장기 기증에 동의했습니다. 네, 나경철 앵커를 포함해서 프로야구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부터 시범 경기가 개막합니다. 네, 올 시즌을 앞두고 이슈가 많아서 팬들의 관심도 더 큰데요. 스포츠부 양시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다 프로야구. 먼저 시범 경기가 내일 개막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프로야구 개막 기다리시는 팬들 참 많으실 텐데요. 드디어 내일 시범 경기가 개막합니다. 전국 5개 구장에서 낮 1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는 13일 수요일 이 하루 휴식일 빼고 19일까지 열흘 동안 팀별로 10경기씩 치릅니다. 먼저 지난해 통합 우승팀 LG는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KT와 수원에서 첫 경기를 치르고요. 류현진이 복귀한 한화는 삼성과 이범호 감독이 새로 부임한 기아는 NC와 맞붙습니다. 김태형, 이승용 감독으로 나란히 사령탑을 교체한 롯데와 SSG도 첫 대결을 벌이고 이 두산은 키움과 경기를 치릅니다. 또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또 샌디에이고와 각각 연습 경기를 치르는 LG와 키움은 이 시범 경기를 8경기 치를 예정입니다. 네, 올해 또 유독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의 복귀잖아요. 그렇죠. 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한화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굉장히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8년 170억 원에 달하는 이 계약 천문학적인 계약 소식부터 이 야구계를 떠들썩하게 했고요. 또 계약 이후에는 과연 현재 몸 상태와 구위는 어떤지, 제구력은 여전할지 이 스프링 캠프부터 연일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그런 궁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시범 경기를 앞두고 한화가 자체 청백전을 진행했는데 홈팀 류현진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네. 공식 경기는 아니었지만 이 류현진이 대전구장 마운드에서 공을 던진 게 4,172일, 12년 만입니다. 첫 타자부터 아주 공격적인 피칭을 했는데요. 네. 정은원을 공 4개로 삼진으로 돌려세웠고요. 후속 타자도 내야 땅볼과 삼진으로 틀어막았습니다. 2회에 선두타자 최은성한테 2루타를 맞고 1실점하긴 했는데 더 이상 안타는 허용하지 않았고요. 3회까지 공 46개를 던지면서 탈삼진 3개에 안타는 하나만 허용하고 1실점했습니다. 이 직구 최고 구속이 143km가 나왔거든요. 또 메이저리그에서 연마한 커터를 포함해서 체인지업과 커브까지 골고루 테스트했습니다. 직구를 23개 던져서 이 직구 비율은 50%였고요. 커브를 10개, 체인지업을 9개, 커터는 4개 던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역시 류현진이네 라는 말을 절로 할 정도로 이 녹슬지 않은 구위와 제구력을 선보였는데요. 류현진과 이 최원호 감독도 나름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편하게 던졌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개수가 50개를 던지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정도 채운 것 같아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구속은 최고 한 44 정도까지 나와갖고 네. 게임 더 하고 뭐 정규 시즌에 조금 긴장감 올라가고 이러면 한 40 중반은 때릴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12년 만에 대전 마운드, 뭐 본인도 그렇고 팬들도 벅찬 그런 장면이었는데 류현진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올 시즌 프로야구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한다고요? 네, 올 시즌 프로야구의 가장 큰 변화하면은 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인데요. 예. 많이들 로봇 심판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다고 로봇이 직접 나와서 심판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이 경기장에 설치된 투구 추적 카메라가 이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포수 뒤에 서 있는 주심은 이 인이어를 통해서 판정을 전달받고 스트라이크 콜만 외치는, 그대로 외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주심이 이 수신 장비를 끼고 있다는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ABS는 KBO가 오랫동안 준비한 시스템인데요. 지난 2020년부터 퓨처스리그에 도입해서 시범 운영을 해왔고 1군 무대는 올 시즌 처음 도입됩니다. 야구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먼저 이 KBO가 도입하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일본보다 먼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혁신을 좀 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장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동안 심판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요. 또 경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ABS가 도입되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초기에는 이 시스템이 공을 판정하고 또 심판한테 전달하기까지 한 2초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기술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다만 이 스트라이크 존이 타자 키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ABS는 이 스트라이크 존의 좌우 폭이 한 2cm 정도가 더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자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제 한화 첨백전에서 이 ABS가 적용됐습니다. 이 로봇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직접 경험한 류현진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넓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냥 스트라이크 받을 만한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개 빼고는 거의 다 제가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했던 거에 콜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개 빼고 그 한 개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자, 로봇 심판 궁금한데 올해 또 달라지는 점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범 경기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프로야구 각 그 루의 베이스 크기가 15인치에서 18인치로 더 커집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도루가 아무래도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수비 시프트도 제한이 되는데 그동안은 수비하는 팀이 타자의 타격 습성에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 내야수를 모아놓는 이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쓰기도 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 2루를 기준으로 좌우에 내야수를 2명씩 배치하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크기를 키우는 거나 이 수비 시프트를 제한하는 제도 모두 좀 더 공격적인 야구, 또 좀 더 스릴 넘치는 야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 내일부터 진행되는 시범 경기에서 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선수들이 어떻게 정착시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 수비 시프트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 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 시즌부터 프로야구 중계가 또 유료로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소식 듣고 조금 놀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 시즌부터 프로야구 중계가 유료화되는 건 맞습니다. KBO가 CJ ENM과 온라인 중계권을 계약하면서 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야구를 시청할 때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은 네이버나 유튜브 등 사이트를 통해서 야구를 무료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젠 이 티빙이라는 이 단일 플랫폼에서만 중계를 볼 수 있고요. 4월까지는 회원 가입자들한테 무료로 제공하지만 5월부터는 최소 요금 월 5,500원을 내야 합니다. 지상파 3사 TV에서 중계하는 야구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데요. 단 이 세 개 방송사가 프로야구 전 경기를 모두 중계하는 건 아니겠죠. 개막전이나 뭐 주말 일부 빅매치, 포스트 시즌 등 중요한 경기만 중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또 KBS N스포츠, 또 MBC 뭐 스포츠 플러스 같은 5개 케이블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 경기를 중계하긴 하는데 역시 그 케이블 가입자만 무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포츠부 양시장 기자와 함께 야구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자유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기간 서해상공을 향해 GPS 교란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GPS 교란 신호를 우리 군이 여러 차례 탐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의 피해나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었다면서 유관 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이 오늘 수원 공군기지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F-4E 팬텀의 올해 6월 퇴역을 앞두고 공군의 모든 전투기가 총출동해 이를 축하하는 의미를 더해 시행됐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공군 전투기들이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응으로 지상 활주하는 훈련으로 모두 33대의 전투기가 참가했습니다. 공군은 이번처럼 군이 보유한 모든 기종의 전투기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올해 안에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핵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우리를 향해 이른바 적대적 두국가론을 꺼내들며 대남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밝힌 북한. 하지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의미를 담고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는데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 주장에 맞서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이 통일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새 통일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2기를 본격 가동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언급하며 일각에서 북미 간 군축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세를 더욱더 불안정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통일부는 또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돕기로 했습니다.
YTN 휴대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우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에서 3m 깊이 구덩이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63살 A씨가 무너진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에 어선이 뒤집혀 선원들이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온평 포구 동쪽 6km 해상에서 4톤급 어선 A호가 침수 중이라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선원 2명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에 떠 있다가 인근 어선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운전 도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20대 A씨는 어제 새벽 인천시 주안동 사거리에서 차량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 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에도 PF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과 불공정 금융관행, PF 보증 부족 등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PF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고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인 예산의 65%, 12조 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만 가구 넘는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미분양이 1만 가구를 넘어선 대구. 이를 포함해 전국에서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다 보니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도 PF 위기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2조 8천억 원, 신세계건설은 약 3천억 원, 대우건설은 1,500억 원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들은 서둘러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견과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선제적인 자금 마련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 3중고를 토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고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건설사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악화로 더 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금융권의 신규 PF 대출은 아예 중단됐고 기존 대출을 갚는 차환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 요구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권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기관들의 PF 보증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토로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우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예산 12조 원을 SOC 사업에 신속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공무생 오래 했지만 상반기 중에 65% 이렇게 먹고 드라이브를 건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SOC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 여력을 10조 원에서 5조 원 더 늘려 PF 연착륙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일감, 자금, 수익이 없는 산무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건설 경기의 정상화가 단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로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실시간으로 바이든 연설을 반박하며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하는 환호 속에 의회 연단에 선 조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안마다 전임자를 거론하며 연설 내내 트럼프 비판에 올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자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That's a quote. A former president actually said that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민주주의와 낙태권 옹호, 대기업 증세 등을 강조하며
트럼프와 차별성도 부각했습니다. 공화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Oh, you don't like that bill, huh? That conservatives got together and said it was a good bill? Unlike my predecessor on my first day in office, I introduced a comprehensive bill to fix our immigration system.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반박글을 올리며 바이든의 경제 실정과 국경정책 실패를 맹비난했습니다. We had the safest bord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s soon as he got in, Crooked Joe and his radical left lunatics deliberately dismantled each and every one of those policies that were so good. 국정연설 직후 공화당은 42살 최연소 상원의원에게 반박 연설을 맡겨 바이든의 나이를 부각시켰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scraping by, while President Biden proudly proclaims that Bidenomics is working.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건재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중간중간 기침에 목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연설 내내 기침을 했다며 고령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국정연설에서부터 바이든과 트럼프가 양보 없는 삿바 싸움을 벌이면서 앞으로 8개월 동안 이어질 대선 레이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을 맡은 황선홍 감독이 태국전에 나설 명단을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지난주 개막한 K리그에서 어떤 선수들을 눈여겨봤을지 주목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부지런히 K리그 경기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시안컵 실패 이후 대표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선수들뿐 아니라 새 얼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1라운드 경기에서 몇몇 선수들은 황선홍 감독 앞에서 반짝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먼저 광주의 미드필더 정우현은 감각적인 움직임과 매끄러운 공격 전개까지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저는 연령별 대표를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인 국가대표를 가는 게 제 올 시즌 기대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황선홍 감독이 보는 앞에서 K리그 개막전에 이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전북의 송민규와 울산의 엄원상 등도 대표팀에 뽑힐 만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황선홍 감독과 함께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만들었던 선수들이어서 누구보다 대표팀 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을 보강한다면 K리그 득점왕인 울산의 주민규와 수원FC의 이승우, 수비가 필요하다면 대구의 황재훈 등도 후보로 꼽힙니다. 황선홍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번 주에도 K리그를 찾아 선수들을 살필 예정입니다. FC서울이 지난해 기록했던 45,700명의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어떤 선수가 황 감독의 시야에 들어올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내일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은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과 2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린 디펜딩 챔피언 LG의 2연패 도전 등 볼거리가 풍성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의 가장 큰 화제는 바로 괴물 류현진의 복귀입니다. 류현진과 문동주가 선발 대결을 펼친 한화의 청백전. 연습 경기인데도 수많은 취재진이 모이고 7만여 명이 인터넷 생중계를 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별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개막을 해봐야 좀 더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시범 경기 시작해서 팬분들도 굉장히 와서 응원의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흔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흔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지난 시즌을 마무리한 디펜딩 챔피언 LG는 올해도 우승을 노립니다. 조금 더 재미있고 강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하는 분명히 그런 계기가 만든 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분명히 더 강한 LG 트윈스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롯데는 두산을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시킨 김태형 감독과 함께 가을 야구에 도전합니다. 당연히 가을 야구죠. 우선은 이제 4강 안에 드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목표고 들어서는 뭐 어떤 또 승기가 잡히면은 뭐 한국 시리즈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1차적으로 목표는 4강을 목표로. 기아는 KBO 리그 최연소 사령탑이 된 81년생 이범호 감독과 함께 새 시즌을 맞이합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는 9일부터 19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진행되지만 LG와 키움은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연습 경기 관계로 2경기를 덜 치릅니다. 대장정에 오르기 전 시범 경기로 몸풀기에 나서는 프로야구. 야구의 계절이 오기만을 기다린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어제 KT와 KCC의 프로농구 경기에서는 보고도 믿기 힘든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종료 7초를 남기고 두 방의 석점슛이 명중하면서 승리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날이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추위는 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현재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또 호남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겠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야외 활동하신다면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을 살펴보면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휴일까지는 날이 맑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기온은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